안녕하세요, 보신고 학생 여러분. 오늘은 기말고사를 대비하여서 통합과학의 물리 파트인 운동과 충돌 그리고 안전에 대해 개념 정리와 문제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영상은 정리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관련 내용을 학습하였고 또 학교에 나왔을 때 선생님께서 내용 정리와 문제풀이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많은 내용을 다루지는 않고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동안 배운 내용들 중 핵심 키워드를 보자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관성, 운동량, 충격량, 그리고 여기에 뉴턴의 제2법칙인 가속도 법칙과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 법칙만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이란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이런 관성은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먼저 정지 상태인 것을 계속 유지하려는 정지관성, 두 번째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운동관성, 이렇게 정지관성과 운동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관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오로지 질량뿐입니다.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크고 질량이 작으면 관성도 그만큼 작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차와 큰 버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른 5명이 이 작은 차를 뒤에서 밀어서 움직일 수 있지만 어른 5명이 동일한 힘으로 이 큰 버스를 움직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즉, 질량이 크면 그만큼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관성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관성 자체도 커진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관성 법칙은 뉴턴의 제1법칙으로 기존에 운동하려던 성질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뉴턴의 제2법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법칙을 배우기 전에 먼저 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힘이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이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운동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빠르기 또는 물체의 운동 방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힘을 받는 물체는 모양이 변할 수도, 운동 상태가 변할 수도, 모양과 운동 상태가 둘 다 변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공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을 때 뒤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한다면 이 공은 속력이 증가됩니다.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게 된다고 한다면 공의 속력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물체의 질량이 일정할 때에는 힘의 크기에 따라 속력 변화량, 즉 가속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력 변화량 뭐라고요? 가속도가 달라집니다. 물체의 질량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속력의 변화량, 가속도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게 됩니다. 힘이 크면 가속도도 커지고 힘이 작아지면 가속도도 작아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통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여기 보시면 X축은 힘의 크기 F가 되겠고 속력의 변화량, 다시 말해서 가속도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례니까 1차 함수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타내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는 속력의 변화량, 즉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까 여기에 가속도는 변함이 없이 가속도 그대로지만 아까 여기가 힘의 크기였는데 지금은 질량으로 바뀌었죠. 질량과 가속도는 서로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 2차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자면 뉴턴의 제2법칙은 F는 ma 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뉴턴의 제2법칙입니다. 그럼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 법칙은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힘을 받은 물체도 받은 힘을 준 물체에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다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힘의 크기가 같고 힘의 방향이 반대인 힘을 다시 가해주는 겁니다.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선수가 벽을 발로 차는 행동을 작용이라고 한다면 벽은 수영선수에게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여서 수영선수가 앞으로 나가게끔 해줍니다. 우리가 점프를 뛸 때도 다리로 땅을 박차고 오르는 것처럼 땅이 반대 방향으로 우리에게 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하여서 우리 몸이 점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주선이 출발하려고 이렇게 이륙을 하려고 딱 할 때 우주선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로켓 연료를 밑으로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주선의 뒤쪽으로 뿜어져 나와야지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주선이 앞으로 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용과 반작용 법칙은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자전거와 자동차가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와 자전거가 부딪혔을 때 누가 더 많은 힘을 받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자전거가 더 큰 힘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전거와 자동차는 같은 힘을 받게 됩니다.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서로 같은 크기의 힘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뉴턴의 제2법칙을 배웠잖아요.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았을 때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자전거는 가속도, 즉 속력 변화량이 크게 나타나서 멀리 날아가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질량이 큰 이 자동차는 가속도가 작아져서 질끔 움직이는 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뉴턴의 제1법칙과 2법칙, 3법칙을 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겠습니다. 운동량이라는 것은 물체가 어느 정도로 움직이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질량과 속력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쉽게 외우기 위해서 MVP로 많이 외웠을 텐데요. 질량이 클수록, 그다음에 속력이 빠를수록 운동량은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웠던 운동 에너지 있잖아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과 헷갈리면 이거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을 헷갈리는 순간 통합과학 시험 시간에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는 안드로메다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충격량은 무엇이냐? 충돌하는 과정에서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충격량은 공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힘과 시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까 운동량처럼 질량과 속력의 곱을 운동량으로 나타낸 것처럼 힘 F와 시간 T의 곱으로 나타낸 것을 충격량 I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MVP로 외웠죠? 이거는 FT 아일랜드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MVP와 FT 아일랜드. 이렇게 충격량과 운동량을 갑자기 생뚱맞게 왜 배우게 되냐 하면 바로 이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의 관계가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다시 한번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충격량은 FT 아일랜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운동량의 변화량, 즉 운동량, 질량은 변함이 거의 없으니까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운동량의 변화량, 여기서 질량을 묶어버리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이런 식의 공식이 되겠죠.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실 때 이것을 이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FT 아일랜드로 충격량을 구할 수 있고 또 하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충격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이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격량과 운동량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림처럼 에어매트에 떨어지면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해줌으로써 사람이 받는 충격을 완화시켜 주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물체가 정지하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을 굉장히 길게 해줌으로써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 다시 말해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를 줄여주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인 것처럼 점프를 해가지고 바닥에 떨어지나 에어매트에 떨어지나 최종적으로 두 개의 운동 상태는 모두 다 정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긴 에어매트가 최종적으로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서 정지하는 것보다 이 사람의 무릎에 받는 힘의 크기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에어매트가 정지하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을 길게 해줌으로써 사람의 무릎에 받는 힘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충격량은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야구 글러브와 자동차의 범퍼, 그다음에 자전거의 서스펜션 같은 완충 장치들이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의 관계를 잘 이용하고 있는 실생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포수가 투수의 공을 받을 때 글러브를 몸쪽으로 당기면서 받으면 포수의 손이 덜 아프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매우 중요한 그래프인데 빨간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의 넓이가 만약 같다라고 한다면 충격량이 같게 되는데 이때의 특징을 설명을 하자면 이 Y축의 힘이 이 F가
평균 힘이 빨간색은 굉장히 크고 파란색은 힘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또 하나, 완전히 정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빨간색은 짧은 반면에 파란색은 굉장히 길게 됩니다. 이렇게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높이에서 날달걀을 떨어뜨릴 때 하나는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는 방석에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가 아스팔트에 떨어진 날달걀이라고 한다면 이 달걀은 힘의 크기가 굉장히 많이 받게 돼서 처참하게 부서지게 됩니다. 하지만 방석에 떨어진 달걀은 정지하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므로 평균적으로 받는 힘의 크기가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방석은 달걀에 받는 힘의 크기를 줄여주는 완충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달걀이 받는 충격의 정도는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운동량과 충격량도 일상생활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에어백과 범퍼, 그다음에 도로 위의 가드레일 자체도 자동차가 멈추기까지의 시간을 굉장히 길게 해줌으로써 안에 타고 있는 운전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배우게 된 물리 파트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 정리를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나왔을 때 선생님들이 시험지 이렇게 유인물들을 나눠줬죠. 그 중에서 5분 테스트라고 있을 것입니다. 5분 테스트를 1회를 펴가지고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동전이 놓여있는 종이를 손가락으로 튕기면 종이는 날아가고 동전은 컵 속으로 떨어지겠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동전의 관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동전은 계속 정지하려는 정지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죠. 7번 문제. 운동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OX 하세요. 운동량은 질량과 속력의 곱으로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맞죠? 단위로는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속력의 단위 미터/세컨드 맞겠죠? 질량이 같더라도 운동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관성은 질량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답은 OX가 되겠습니다. 8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정하게 힘의 크기와 일정한 시간 동안에 나타낸 것이다. 힘 F가 나왔고 시간 T가 나왔네요. 두 개 곱해주면 FT 아일랜드 충격량이 되는 거죠. 충격량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곱해주면 되겠죠. 가는 400이 되는 거고요. 25 곱하기 25는 625죠. 150 곱하기 5는 750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거는 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 나,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9번 3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 2kg. 질량 M 나왔고 속력 V 나왔네요. 근데 여기에다가 3N의 힘 F 나왔고 시간 T도 주어졌네요. 그리고 3초 후에 물체의 운동량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그게 물체의 충격량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여기서 처음 운동량은 6이고 충격량은 3 곱하기 3, 9이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은 15가 답이겠죠. 답은 15입니다. 10번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세요. 피해를 줄이기라는 표현이라는 게 F, 힘을 줄인다라는 표현이죠. 1번 가구의 모서리 부분에 푹신한 재질의 모서리 보호대를 부착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힘을 줄여주고 시간을 늘리는 거죠.
자동차가 충돌할 때 에어백도 시간을 늘리는 거죠. 도로 위에 자동차가 달리는 최고 속력을 제한하여 과속에 이거는 충격량이랑은 상관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테스트 2회 종이를 펴시고요. 자, 간단한 문제들입니다. 관성해야 한 것은 동그라미를 치세요.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몸이 뒤로 쏠린다. 이거는 관성에 대한 현상이 맞죠? 관성 중에서도 정지 관성이겠죠? 달려가다가 발이 돌에 걸려서 앞으로 넘어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성이죠. 이거는 정지 관성이 아니라 운동 관성인 거죠. 벽을 힘껏 밀면 벽은 가만히 있지만 몸이 뒤로 밀려난다. 이건 관성은 아니죠? 작용과 반작용 법칙에 의한 겁니다. 6번 문제.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이를 관성 법칙이라고 한다. 두 번째,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동시에 힘을 받은 물체도 다른 물체에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의 힘을 가한다. 이것을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라고 한다. 세 번째, 물체의 단위 시간당 속력 변화량, 가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물체의 질량의 반비례죠, 반비례. 가속도와 질량은 반비례하고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에는 비례한다. 간단합니다. 자, 질량과 속력을 나타냈다. M과 V가 나왔네요. 그러면 뭘 구하라고 하겠어요? 운동량을 구하라고 하겠죠? 그냥 두 개 곱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20, 요거는 얼마인가요? 계산이 빨리빨리 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200이 되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60, 120이 되는 거죠? 120. 그럼 가장 큰 것들, 나가 크고, 다가 크고, 라가 제일 크네요. 그 다음에 가가 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라나 다가, 그죠? 8번 문제. 마찰이 수평면에 없는 정지에 있는 질량 나왔고요. 일정한 방향으로 힘의 크기는 힘이 나왔고 시간이 나왔네요. 그리고 질량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힘, 시간, 요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충격량이 되겠죠. 20 곱하기 10분의 6은 12.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됩니다. 아랫골의 넓이는 충격량은 의미한다. 0.6초 동안 물체의 충격량의 크기는 12이다. 0.6초일 때 물체의 운동량은, 자, 여기 정지해 있는 물체라고 했어요. 그러면 처음 운동량이 정지해 있으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럼 나중 운동량이 3 곱하기 x가 돼서 12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량은 12가 되는 거고, 이때의 물체의 속력은 4m/s가 되겠죠. 지금까지 이제 학교에서 나눠준 모든 문제를 풀어봤고요. 또 하나 선생님이 몇 가지 선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줄게요. 여기 보이는 10번 문제를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 동일한 달걀이 아까 선생님이 예시를 들었던 거죠. 하나는 시멘트 바닥에, 하나는 방석에 떨어졌다. 그림 나는 두 경우의 달걀이 받은 힘과 시간을 나타낸 그래프다. 그래프의 넓이는 같다. 그래프의 넓이는 같다란 말이 충격량은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A는 방석에 떨어진 달걀을 나타낸 것이다. A는 힘이 크기가 크네요. 방석이 아니라 시멘트에 떨어진 거겠죠. 방석에 떨어지는 경우보다 시멘트에 떨어지는 경우는 충격량이 더 크다. 충격량, 여기 왜 그래프의 넓이는 같다라고 되어 있죠? 충격량은 같습니다. 대신에 달걀이 받는 충격의 정도, 그 힘의 크기는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기억력이 틀리면 답은 디귿이 되겠죠? 두 달걀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뭔데요? 충격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답은 디귿이 되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다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이 자료 올려줄게요. 또 하나, 요 1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는 자동차가 벽과 충돌하여 멈추는 모의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맛을 고르고 들으시오. 자동차가 벽하고 충돌할 때에는 벽에는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서로 같은 힘을 주고받고 있는 거죠. 무슨 법칙에 의해서?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이것은 틀렸고, 자동차의 충돌 직전 속력이 빠를수록 자동차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다. 그쵸? 어차피 멈추는 모의 실험이라고 했어요. 최종적으로 물체의 운동량은 정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충돌 직전에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운동량의 변화량이 큰 거는 맞게 되는 거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다라는 거는 충격량이 크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시속 10m/s로 달려오던 자동차가 100m/s로 달려온 자동차랑 부딪힐 때 어떤 게 더 충격이 크겠어요? 100m/s로 달려오는 자동차가 훨씬 더 크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돌 직전 자동차의 속력이 일정하다고 할 때 자동차가 벽과 충돌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자동차는 힘을 적게 받는다. 시간이 짧으면 힘은 커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디귿도 틀리고 답은 니은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이 물리 파트, 통합과학에서 물리 파트 문제는 아주 쉽게 시험 시간에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